10일째 되던 날 범인이 다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또? 제 발로? 이번 주에 의정부 검찰로 자수할게요. 아무튼 저 때문에 고생하셔서 죄송합니다. 이틀 뒤 포천 정문 앞 10시에서 11시 팀장님 뵙겠습니다.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네요. 정말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한참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짜증난다 이제. 야, 그래서 아까도 화가 나셨고 지금은 네. 더 화가 나시고. 다시 화가 나네요. 계속 자수하겠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뭐 약 올리는 거예요? 도망갈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 자수한다고 말한 시간까지는 수사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꽤 지능적으로 플레이할 줄을 아는 거네요. 그냥 손 놓고 있는 형사님들이 아니죠. 끈질긴 수사 끝에 범인이 어떤 사람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했는지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범인이 자수한다는 걸 고지그대로 믿지는 않았어요. 범인이 있을 만한 지역을 추리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 잠복하면서 미행했었습니다. 포천뿐만 아니라 대전, 용인 그쪽까지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드시 잡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수사를 이어나가셨던 거네요. 인근을 돌면서 탐문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찾았나요? 동네를 속속들이 잘하는 곳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탐문했었는데요. 어느 사장님 말씀이 범인이 집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또 그 동네에서 취직을 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됐었습니다. 야, 도망가는 와중에 취직이라니 이거 간이 엄청나게 크네요. 애초에 자수할 생각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집을 구한다는 건 목돈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백규태 형사님이 범인이 있는 동네 CCTV를 확인해 봤다고 해요. 그런데 CC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왜 놀랐어요? 한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자세히 보니 조수석에는 범인, 그리고 운전석에는 한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성이요? 누가 있어요? 누구죠? 범인의 아내, 피해 여성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차량 역시 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한 통속이었던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미친놈이라고까지 했었거든요. 저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도 하고요. 근데 뒤에서는 남편을 도와주고 있었으니 참 당황스럽습니다. 야, 그럼 그때 연기를 한 거예요? 그 팩트는 맞으니까.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마약을 했는데 그걸 도와준다? 이거는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사하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수사에 협조한다는 아내의 말을 100% 믿지는 않았어요. 아내 쪽도 나름대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력자로 드러나니 좀 씁쓸한 마음이 좀 컸었습니다. 아내의 차량을 수배를 하고 CCTV를 통해서 어디를 지난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긴급 배치를 요청을 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발신인은 범인이었습니다. 또 전화를 했구나. 제가 지금 형사님한테 자수하러 가는데 파출소 직원한테 잡혔어요. 못 가고 있어요. 말씀 좀 잘 해주세요. 그 와중에 다행인 것 같아요. 파출소든 경찰서든 일단 잡혔어요. 근데 자수하러 가고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또 이거? 인근 파출소에서 긴급 배치된 경찰관이 범인이 탄 차량을 세우고 신분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범인이
자수하러 가는 중이었다 라면서 형사님께 전화를 건 거예요. 자수하러 가는 길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필사적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잡히니까 갑자기 나 자수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둘러댄 거잖아요. 결국 12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별다른 반응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조용히 있더라고요. 속여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겠지 뭐. 주사해 보니까 범인이 알아봤다던 직장에 데려가다가 검거된 거였습니다. 남편 출근시킨 거였죠. 경찰을 도와준다고 해놓고 뭐 도망자 남편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 될 여자를 속여서 마약을 투약을 시켰는데 그런 남편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죠? 아내의 차량을 살펴봤더니 무려 160개의 주사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조사해 봤더니 아내도 마약 사범이었어요. 어머, 미치겠다. 어떡해. 체포 전날도 범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와, 부부가 쌍으로 야, 근데 이런 막장이 있을까요? 아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남편을 도와줬던 거네요. 범인은 과거 상습적으로 마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끊고 착실하게 살았다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범인의 도주를 도왔던 공급책 남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했습니다.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랬을까? 아니, 그럼 아내는 어떻게 된 건가요? 보통 마약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함께 하고 싶어지거든요. 아마 자연스럽게 아내를 끌어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내분은 남편이 곧 며느리가 될 아이에게 마약을 투약하려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3시쯤 예비 시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없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왜 아무도 못 믿죠?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는데요. 기다리다 간다. 뭔 일인지 몰라도 아버지가 너한테 하도 가보라고 해서 무슨 일 없지? 일 저지르고 약간 신고할까 봐 좀 무서웠을까요? 상황을 살피려고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동태를 파악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하고 싶은 게 심리라고는 해도 왜 하필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하려고 한 걸까요? 요즘 이제 아들이랑 그 예비 며느리가 싸워서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속마음을 좀 듣고 싶은데 마약을 하면 좀 편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소리야? 또 하나의 가능성은 필로폰은 신체를 굉장히 민감한 상태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성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예비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로 이랬을까요? 범인은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사건 현장인 펜션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했잖아요. 국과수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결과를 유심히 보더니 이건 뭐야? 처음 보는 성분인데?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파파베린이라는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혈관의 근육 조직을 이완시키는 약물입니다. 주로 비뇨기과에서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주사제 형태로 공급하게 되는데요. 주사할 경우에는 5분에서 30분 정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데 도움되는 약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혈관 확장되니까요. 범인은 2014년도부터 전립선 비대증을 알아왔는데 그 치료를 위해서 파파베린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인가요? 전혀 상관없고요.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했지만 범인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해 파파베린을 처방받았다는 내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성폭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억울하다. 파파베린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할 때만 사용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근데 펜션에 같이 간 건 아내가 아니잖아요. 며느리한테 깜짝 선물 준다고 파파베린을 챙겨갔잖아요. 예비 며느리를 아예 중독자로 만들어서 계속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애초에 막 포도즙 가져다 준다고 하고 이럴 때부터 나름 작업을 한 거 아닐까요?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면서요 이미 정신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펜션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성폭행 시도가 인정이 됐네요.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5년이면 되게 짧은 거 아니에요? 다른 범죄들의 형량과 비교했을 때는 적은 형량은 아니거든요. 타인에게 투약을 시키는 행위가 더 가벌성이 더 높겠죠. 네. 왜냐하면 마약류 확산에 더 이제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로 평가가 될 거고 그래서 또 중하게 처벌을 내린다는 거죠. 또 이 사건에서는 사실상으로는 며느리처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5년이라는 형이 선고된 거에 좀 작용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범죄자 은닉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가족이나 친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이자 도덕적인 의무 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범이잖아요. 이래도 되는 건지. 예. 아내의 경우에는 저희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조금밖에 안 받는구나. 범행을 도왔던 마약 공급책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도피 기간 동안 돈도 주고 마약도 공급해줬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인이 검거되고 나서 이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면회를 온다는 거였어요. 제발로? 굉장히 간이 크네요. 예, 본인은 저희한테 조력을 해줬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희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것을 아는지 내색하지도 않았거든요. 면회가 끝난 후에 바로 체포됐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예비 며느리가 받았을 상처 그리고 아들이 받았을 상처와 트라우마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타인을 속여서 몰래 이렇게 마약을 투약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요. 마약 사용, 투약 뭐 이런 일반 규정으로 다루고 있는데 타인에게 투약시키는 건 남도 망치고 나아가서 사회를 망치는 일인데 전 이걸 똑같이 처벌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때 한 번 이렇게 몰래 투약을 당한 거 그거는 금방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꽤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신뢰를 가졌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이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는 데는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라며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